자, 영상으로는 만평, 이상훈이 묻고 이상미 답하는 이상 토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오늘도요 이상민 크리에이터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입니다. 일주일 동안 뉴스 많이 보시고 준비하셨죠? 네, 준비 톡톡히 했고요. 예. 이 코너 정말 뜨겁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오늘 한번 부모님이 더.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부모님 갖고는 안 되는데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종 사촌까지 제가 꼬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자, 오늘요 가상 인터뷰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가상 인터뷰, 모시기 어려운 분들인데 오늘 특히 전직 대통령 세 분 나와 계신데 여기 보이시죠 지금 어떤 분들인지. 이분들 지금 나와 계시거든요. 자, 우선 박 전 대통령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준비되셨죠? 박 전 대통령. 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인사말부터 좀 한마디 하시죠? 나오셨는데.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건강은 하시죠? 예, 보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질문 들어갈게요 지금. 예. 얼마 전에 대구 동화사 다녀오셨는데 사실은요 많은 분들이 조용히 갔다 와도 됐었는 거 아닌가. 굉장히 공개 행보를 해서 언론에 많이 이게 보도도 됐거든요. 왜 공개적으로 다녀오셨어요?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동화사에 가서 예. 제가 뭘 먹었는지 아십니까? 쑥국. 쑥국 먹었습니다. 아, 이 쑥국은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예. 쑥으로 만든 국. 근데 동화사 간 거하고 쑥국 먹은 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 많은 분들과 교류하고 또 스님과 담소를 나누고 예. 또 여러 가지 현안과 관련된 이슈도 덮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보고 싶으셨다 이 뜻 같기도 한데요. 그런 억측은 하지 않는 것이 예.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쑥국 얘기 나오셨으니까요. 제가 바로 그 말씀 좀 드릴게요. 그날 쑥국에다가 이 사찰에서 나온 이 밥, 그러니까 이 식사를 평소보다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유영하 변호사가 저희한테 설명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정말 요즘 말로 예. 꿀맛이었습니다. 사찰밥인데? 아니, 사찰밥은 맛이 없다는 편견과 선입견이 있으신 건가요? 그건 아닌데. 정말 제가 맛을 자세하게 표현을 드리면 예. 쑥국의 향과 예. 맛이 예. 정말 총체적으로 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쑥국 얘기 그만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현안 얘기 좀 드리죠. 지금 마지막. 여당인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거에 김재원 최고위원 대통령 하실 때 정무수석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역경과 고난 이런 예. 것들이 정치인에게는 항상 찾아오죠.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예.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빙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깐만, 동화사의 까마귀가 역경과 고난, 시련들을 잘 극복하시리라고 저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제 들어가시고요.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문 전 대통령 모시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 그때 들어가시니까 밑으로 누중되고요. 이제 문 전 대통령 나왔습니다. 인사하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화배우 무비스타 문재인입니다. 무비스타입니까 이제는요? 그렇죠. 오. 문재인입니다. 이 영화가 말하자면 개봉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안 했다는데요. 안 했어요? 예, 탁현민이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하하. 그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얼마 전에 다큐 영화를 찍었다는 게 공개가 됐고요. 다음 달에 이제 개봉이 된다 그러는데 그런데요. 과거에 잊히고 싶은 존재가 되고 싶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 책방도 내시고 다큐 영화도 찍은 게 아니던데 잊히고 싶으신 거 맞습니까? 저는 등장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영화에 그리고 등장하는데. 그거는 예. 다큐멘터리 예. 영화고 말하자면 그분들이 촬영하는 것이지 예. 인터뷰하는 것이죠. 예. 또 그런 식으로 질문합니까? 그러면 혹시 이 다큐 영화 하하하. 출연료는 안 받으셨어요? 출연료를 왜 받아요? 인터뷰하는 것이고 출연료, 기타 제작비 이런 예. 것들은 전부 제작사, 배급사 이런 분들이 가져가는 것이고 예. 제가 받을 일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좀 받을 사람은 보입니까? 혹시 그 다큐 영화 흥행 예상은 좀 어떻게 하시는지? 뭐 제가 외모가 준수하다는 평가를 임기 전에도 예, 임기 중에도 재임 끝나고 나셔도 예, 예, 주목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흥행도 잘 되겠죠. 알겠습니다. 반응이 그런데, 없어요. 그런데. 근데 흥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흥행 잘 되겠죠. 어, 제가 보기보다 웃긴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하하하하. 현안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요즘에요, 조국 전 장관 부녀가 방방곡곡 다니면서 북 콘서트 하고 있거든요. 그 질문은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한마디 해주신다면. 마음의 뜻이 있다. 예.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보 갈게. 감자 심어서 얼른 저 하러 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인터뷰 끝났습니다. 들어가시죠. 고맙습니다. 하하하. 자, 이번엔요, 이 전직 대통령 오늘 세 분 모셨는데 마지막으로 MB 전 대통령 나와 계십니다. 아,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아, 나 이제 자유의 몸이에요. 알겠습니다. 프리덤 오브 MB. MB 오브 프리덤. 한참 되지 않으셨어요? 자유몸. 그렇죠. 아주 좋아요. 밖에 나오니까. 오, 상쾌해. 근데 MBN이잖아 여기. 알았습니다. 네, MB잖아. 저번에도 MBN이라고 그러는데 또 그러시네요. 한번 짚어줘야지. 알겠습니다. MB 전 대통령께는 현안 얘기 바로 들어갈게요. 그래 바로 들어와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보면 지지율 좀 답보고요. 그리고 미국 도청 의혹 논란까지 있어서 바람 잘 날이 없다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는데 한마디 조언을 좀 해주신다.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예, 그리고 착잡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예. 저처럼 밖으로 나가야 돼요. 밖으로 나가면 뭐가 있습니까? 강이 있습니다. 예. 강하면 또 누구야? 내야. 4대 강이요? 그러면 이제 아라뱃길을 따라 쭉 걷다 보면은 기분이 풀립니다. 강에 가야 돼. 강도 같이 갈까예요. 그럼 최근에 공개 일정 하나 있어 주목받으셨는데 혹시 뭐 4대 강 같은데 나가실 외부 일정 계획이 좀 있으신지요? 지금 건강이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예. 잠깐. 갑자기 지금 예. 어휴 가래가. 예. 어디까지 얘기했죠? 강 이런 데 돌아다녀야지. 그러니까 외부 나가실 활동은 계획이 또 있는지. 그럼 그냥 기회가 되면은 MBN도 막 나오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불러줘요 나. 오늘 불렀습니다. 내 앵커하면 안 돼 내가? 그거 이제 기회 좀 보겠습니다. 고마워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요 내년 총선에 측근이나 주변 사람들이 나가면 지원을 좀 하실 계획 뭐 이런 거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는가요? 그 질문 내 받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받지 않는다고 내가 말씀하시는 적절하지 않은 분이 것 같아. 많네. 아니 내가 왔으면 예. 내 질문해야지. 알겠습니다. 왜 내 측근들을 물어보나? 그럼 권성동일 데려왔어야지. 알겠습니다. 그래요. 예.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갈게요. 예. 바이. 자, 전직 대통령 세 분 모셔봤고요. 이번에는요, 요즘에 굉장히 좀 주목받고 계시는데 두 분 나와 계시죠? 여기 보이시죠? 지금 두 분이요? 요 분입니다. 요거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일단 한 장관 좀 보시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일국의 장관 한동훈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인사말은 그 정도 된 것 같고요. 예, 저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에요, 웹툰, 편의점에 가는 한 장관 웹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셨다고 그러는데 이 웹툰 마음에 드시는지 일단 그거부터 얘기해 주시죠. 제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는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저도 그 웹툰을 봤습니다. 예. 그리고 공인으로서 그 부분은 풍자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혹시 안 된다고 보는 건가요? 아니, 됩니다.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규지의 사실이라고 봅니다. 잠깐 기다리시고요. 이번에 이 대표 동시에 좀 보겠는데요. 이 대표 나오시죠. 이 대표. 안녕하십니까. 이 대표 나오셨습니다. 이 대표께서도 최근에 편의점에 간 이 대표 웹툰이 있는데 그거 마음에 드세요? 아니 저는 예. 좀 쑥스러워요.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래요. 혹시 한 장관 웹툰과 이 대표 웹툰 비교해봤을 때 이 대표님 어느 게 더 낫다고 평가하십니까? 당연히 내가 더 낫죠. 질문이 예의가 없어. 근데요, 이 대표님 그 웹툰에 보면은요. 아니, 저는 좋은 줄 아십니까? 안 좋습니까? 이것도 화내시네. 알겠습니다. 이 대표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 대표님 이 대표님 다른 그 웹툰에 욕설이 잔뜩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보셔요? 그렇습니까? 예. 사실 보지 못했어요. 안 보셨어요? 아니 근데 예. 욕 이런 거 말고 좋은 단어 써주세요. 아니 외신 기자 클럽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저 위험한 사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I am dangerous man. 한 장관께 질문 드릴게요. 혹시 본인을 성대모사하는 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풍자의 대상이 된다는 거, 그 공적 대상이 감당해야 될 의무 아니겠습니까? 예.
스스로 의심하신 건가요? 아니 그러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괜히 미안해지는 것 같은데요.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제가 미안함을 요구하지 않았죠.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준비하신 분 계신데 자, 두 분 들어 맨 밑에 아마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맨 밑에 우리 홍 시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기분이 매우 안 좋은 홍준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유독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죠. 오늘 국민의힘 상임 공문에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잘리셨어요. 지금 기분이 좀 어떠신지. 안 좋죠. 그 질문이라고 해요. 망자하게. 그럼 심정은 어떠신지. 30년 동안 내가 이 당에서 활동하면서 예. 내가 상임고문 날라갔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어찌 이럴 수가 있는 째째하게 중앙정치에 관여하라고 나 시킨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내가 의의가 없다. 오늘 굉장히 좀 화가 나셨는데 그러면 좀 화제를 좀 바꿔요. 참. 혹시 잠깐만 한동훈이 질문하는 거 아니죠? 잠깐만요. 예민하다. 혹시 한동훈 장관 웹툰 부러우세요? 자 방송 끝입니다. 아니 그래도 말씀을 좀 해주셔야죠. 내가 왔으면 그건 말이 안 되죠. 내가 왔으면은 예. 심정이 어떠냐? 예. 그걸 물어야지 어떻게 그러면은 사회자라는 사람이 홍 시장 웹툰이 나오면 기분이 좀 좋아지시겠습니까? 그거 좋죠. 참 아주 고마워요. 근데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으면은 방작이 어떻게 나오지도 않은 걸 갖다가 설레게 만들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래요. 얼마 전에 인터뷰 하시다 말고 전화를 확 끊어버리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상남자 홍준표. 상남자요? 그렇죠. 그리고 내하고 관련 없는 질문을 하니까 예. 자꾸 야금야금 그 프레이밍이 들어오니까 내가 확 끊어버렸다. 알겠습니다. 그래 생각. 저 인터뷰 끝났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가야 됩니까? 예. 자 그럼 방송 끊습니다. 들어가시죠. 끊어요. 자, 영상으로 보는 반평 이상 토크 진행해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이상민 크리에이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우리 당 지도부를 두고 당 안팎에서 벌이는 일부 인사들이 과도한 설전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우리 당 당원도 아니고 심지어 다른 당을 창당해 그 당의 실질적 대표라고 알려진 특정 목회자가 억지를 부리는 것에 불과한 발언에 대해 일일이 언급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당 정치인이 어떤 특정 목회자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궤변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이런 터무니없는 언행으로 국민 정서를 자극한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특정 목회자가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당 지도부가 그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될 법한 일입니까?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 그 상임 고문의 경우에 그 현직 정치인으로 활동하거나 현직 지자체장으로 활동하거나 이런 분은 안 계신 것이 그동안에 관리였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정상화시킨 겁니다. 그래, 홍 시장님은 엉뚱한데 화풀이 한다고. 대표님 그럼 오늘 아침에 하신 그 발언이랑 이 해촉은 전혀 무관한 건가요? 당 안팎에서 뭐 지도부를 흔든다 이런 말들. 시장님 이번에 욕설 목사를 상임 고문으로 위촉하는 건 어떠냐고. 자, 오늘 국민의힘 오전 회의가 있는 다음에 많은 분들이 약간 깜짝 놀라는 결정이 나왔어요. 홍준표 대구시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해촉을 했습니다. 지금 상임고문을 맡았었는데 그 자리를 해촉을 한 겁니다. 자, 그 이후에 홍준표 시장이 보인 반응이 있는데 우선 이 모습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SNS에다가 본인의 입장을 썼는데 보시면요. 맨 처음에는요. 이렇게 짧게 썼어요. 근데 수정에 수정을 반복합니다. 계속 수정을 해요. 결국은 양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게 글을 써서 올리고 또 다시 수정해서 올리고 이거를 8번을 반복을 했습니다. 글쎄 이게 분노의 표실까요? 아니면 생각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아무튼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계속 바꿔 수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바로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문제 당사자 징계는 안 하고 나를 징계한다. 이참에 욕설 목사를 상임 고문으로 위촉하시지요.
아예 그분 상임고문 삼으세요라는 반발인 겁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께 질문 드릴게요. 사실 김기현 대표가 해촉을 결정하면서 내놓은 설명이 있었습니다. 방금 들으셨는데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상임 고문을 안 받는 게 당의 관례였다. 그래서 그거를 정상화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제가 볼 때는 옹색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실제적으로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위촉을 했다가 이 상황에서 갑자기 해촉을 한다고 얘기하니 예. 제가 볼 때는 아마도 갑자기 어떤 실무자가 떠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옹색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사태가 벌어진 건 전광훈 목사의 발언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전광훈 목사를 손절하라고 막 얘기했던 건데 실제로 손절이 된 건 홍준표 시장이 손절이 된 상황이죠. 홍준표 시장이 지금 당에 손절이 된 거다. 이제 방금 전에 이상민 크리에이터 얘기처럼 방자하다. 본인 입장에 방자하겠죠. 이 정도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나의 측면은 예. 여전히 정광훈 목사를 직접적으로 단절할 수 있을 만큼 단절하는 순간 뭔가 큰 자본이 발생할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그러면 생각이 하나 드는 정광훈 거죠. 목사를 손절하는 것보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손절한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아니, 겁니까? 제가 볼 때 이제 벌집을 건드린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순서를 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가장 큰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예. 유탄을 맞은 거, 맨 처음에 유탄을 맞은 거는 홍준표 시장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홍준표 시장이 얘기한 내용이 나쁜 내용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왜 당 외부에 있는 목사의 발언이 예. 국민의힘에게 계속적으로 지지율을 떨어뜨리거나 논란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상임고문으로서 얘기한 부분인데 예. 그 말을 한 상임고문한테 이런 상황이 오게 되니까 굉장히 논란이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막 일파만파 번져요. 뭐 일각에서는 이 건 때문에 상임고문을 해촉한 게 아니라 예. 소위 그 전에 어떤 방송의 토론회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 초보의 삼김을 바라면 넌센스란 얘기를 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 얼마 전에 토론 네. 방송 토론에 나가서 한 얘기가 그게 문제가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겁니까?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발언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예. 다양한 이런 예를 들면 억측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적어도 문제가 생기면요. 공당에서는 정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예. 소위 거기에 응당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예. 많은 분이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지금 방식의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이걸 또 얘기했던 분이 김기현 당대표인데요. 예. 김기현 당대표가 2019년도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광훈 목사한테 선지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당대표부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뭐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데 예. 이렇게 되면 모든 잘못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입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제가 볼 때 이건 매우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설명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전 매우 좀 잘못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홍 시장이 8번이나 수정하면서 분노의 글을 올렸는데 그중에 한 대목이 또 이게 있습니다. 엉뚱한데 화풀이를 하네요. 그렇다고 내가 잘못되어 가는 당을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내가 이걸로 끝날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죠, 지금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되어 또 다른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현역 정치인 중에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당 상임고문으로 위촉된 거는 내가 처음입니다. 당에서 왜 나를 위촉했겠어? 중앙정치에 관여해달라고 위촉한 거 아니야. 그런데 방향을 잘못 잡았지. 니는 막 대구시정에만 전념해라. 황당한 말이지. 그러면 상임고문을 해촉을 하고 대구시정에만 전념하고 뭐 그런 절차를 거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관여해달라고 해놓고 관여하지 마라 그러면 그거는 방향이 잘못된 거죠. 전 당대표이자 대선 후보까지 한 상임고문을 면직하다니 국민의힘은 정광훈 목사의 바짓가랑이를 잡은 손을 끝내 놓지 못하는 것입니까? 나날이 격화되는 국민의힘의 집안 싸움을 보면 콩가루 집안이 따로 없습니다. 민생과 경제가 백척간두의 위기인데 집권 여당이 지금 한가하게 집안 싸움을 벌일 때입니까? 최수영 전 전문위원, 홍준표 시장 며칠 지난 영상이 좀 있었는데 뭔가 예상을 했던 걸까요? 뭐 차라리 해촉을 하고 막 이러는데 진짜 해촉이 됐거든요. 자, 지금 어제요. 이 당의 국민의힘 당의 중진들이 김기현 대표를 만나서
입창마속을 해야 된다. 그런 결심을 가져야 된다 했는데 지금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해촉을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정광훈 목사의 승리입니까 이거는? 이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전 목사의 승리라기보다는 정말 여권의 빅 마우스로서 홍준표 시장이 오히려 홍준표 시장이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이 전선에 전광훈 목사를 띄워주는 빅 스피커 역할을 했다는 게 아마 지도부의 판단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가 한마디 하면은 홍준표 시장이 한마디 합니다. 그럼 다시 또 전광훈 또 목사가 한마디 합니다. 이러면서 점점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프레이밍화되면서 전 이슈가 커지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당에서는 차라리 홍준표 시장을 정말 홍준표 시장이 이틀 전에 그럼 내가 중앙정치에 관여하라고 나를 상임 고문해놨는데 그럼 나를 해촉시키면 내가 안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비춰지니까 해준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자문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별도의 규정 그렇게 뭐 여기에 대한 절차적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표가 해촉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그렇다고 전직 당대표였던 이준석 대표라든가 황교안 대표 지금 고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문을 시키려면은 오히려 저는 황교안 전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현직을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맞는데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정에 전념하면서 사실은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자체가 어찌 보면 약간 언밸런스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정상화시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이 타이밍이었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러면 왜 상임고문직을 유지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거기서부터 궁색해지는데 저는 그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전광훈 목사의 이런 것들이 계속 당에 어떤 이 지지율에 영향을 끼치거나 혹은 당의 어떤 중도 확장성에 자꾸만 부정적 영향을 끼치니까 이 점에서 자꾸 홍준표 시장은 고언이라는 측면에서 얘기하지만 오히려 이게 부정적 측면으로 언론에 확산이 되니 여기서 차단하자는 측면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렇다고 홍준표 시장이 앞으로 SNS 안 할까요? 저는 안 하실 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미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계속 자기가 더 쓴소리 하겠다는 식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게 홍 시장을 더 자극을 해가지고 좀 과도한 앞으로 좀 홍 시장이 이제 이러니까 그렇다고 당의 원로신데 여기서 감정을 실리고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감정은 피하더라도 당에 나아가서 할 방향 특히나 저는 그 대목이 주목되더라고요. 당신들은 내년 총선 이후에 나랑 같이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또 남기더라고요. 그런 점을 놓고 본다면 저는 정말 홍준표 시장이 앞으로 오히려 이런 점에 대해서 더 여지를 주고 그다음에 언론의 관심을 또 끌게 해주는 이 기폭제를 또 제공한 것은 아닌가 약간 그런 또 우려도 듭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지만 참 홍 시장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아무렇지도 않다. 여기 보면 아무렇지도 않다. 가해자는 발 뻗고 못 자도 피해자는 두 다리 뻗고 잔다. 뭐 이렇게까지 썼어요. 이것도 저런 상황에다 좀 비유를 했군요. 자, 윤기찬 변호사. 그런데 국민의힘 당원당 규상 보면은 해촉을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해촉이라는 단어가 없죠. 원래는 위촉한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위촉한다만 있고 그 다음 그건 없는 겁니까? 뭐라고? 당원에는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상임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딱 그것만 있습니까? 거기에 이제 해촉이라는 문구는 없는데 다른 조항을 보면 당 대표는 모든 당직자의 임면권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임면. 이 면이라는 것은 해촉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임면. 그리고 이제 정당의 경우에는 당원도 있고 또 당의 규정도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규정 보면 해촉이라는 절차가 또 있고요. 그래서 A 위원회에 해촉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B 위원회는 없다 그러면 준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모든 당무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해촉이라는 법적 권한이 있어요. 이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떠나서 해촉할 수 있는 당대표의 권한은 있는 것이다. 해석상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금 이게 아침에 해촉 처음에는 이게 무슨 면직으로 알려줬어요. 그랬다가 이게 아니라 해촉이다. 그래서 그럼 해촉을 누가 한 거냐 했더니 뭐 최고위원 회의 차원에서 한 거란 얘기가 있다가 아니면 김기현 대표가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일단 뭐 규정은 없지만 전체적인 내용 규정을 해석할 수 있다. 이 얘기셨는데 윤기찬입니다. 추가 질문 드리면 사실 김기현 대표가 오늘도 그렇고요. 계속 반복적인 얘기는 뭐냐면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약간 막말을 한다. 당에 대해놓고 그리고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람이 밖에서 자꾸 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동안 막말이라고도 얘기도 했고. 그런데 그럼 국민의힘은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고소 또는 고발 이런 움직임이나 의사가 있습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발언 수위에 따라서 이제 조치를 강구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사건을 전 목사와 홍 시장의 대결 구도로 가는 것은 적대적 공생화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대적 공생화해서 전 목사가
내심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 인사인 홍준표 시장께서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인 것 같고 상임 고문 중에 저렇게 SNS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다음에 이 자문에 응한다는 것은 비공식으로 자문에 응하면 되는 것이죠. 특히나 당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당의 비판적 시각이라면 이것이 공개되면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당의 분열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홍준표 시장께서 비공개로 자문을 하면 상당히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비공개로 좀 그런 쓴소리 했으면 괜찮은데 그 말씀인가요? 그렇죠. 지금요? 자꾸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또 현역은 상임 고문에서 좀 적절치 않다는 의미는 뭐냐면 현역의 경우에는 본인의 정치적 앞날이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 3인 고문으로 당을 걱정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정치적 앞날을 설계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은 배제하는 것이 맞다라는 김기현 대표의 판단인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적절성 여부를 떠나서 이것이 김기현 대표, 홍준표 시장이 만나서 비공개적 자문은 얼마든지 좋지만 공개적 발언, 특히 비판적 내용의 공개적 발언은 좀 자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만나서 드리는 것이 예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홍준표 대표가 쏟아낸 입장 중에 이런 것도 있네요. 그런다고 입막음 되는 게 아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소리네요. 그리고 아래로 갑니다. 그리고요, 뭐 책임 당원비나 50만 원씩 낸다 지금. 돈 내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팀이 아니라 내년에 살아남는 사람들과 나머지 정치를 해야 될 사람. 의미심장합니다. 내년 총선 이후에 지켜보겠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한 것 같아요. 앞서서 김기현 대표와 홍준표 시장이 주고받은 설전이 있었거든요. 아마 이게 뭔가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래요. 먼저 김기현 대표가 얼마 전에 지방자치행정을 맡은 사람은 그에 더 전념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홍준표 시장이 그 밑에서 잘해보세요. 여긴 그는 정광훈 목사를 말하고요. 그리고요. 정광훈과 당 결부시켜 당 명예 실추시키는 언행 엄중 경고한다. 그러자 홍 시장 무슨 약점 잡혔습니까? 총선 1년 남았는데 참 답답하다. 이렇게 설전이 오간 상황에서 오늘 해촉 결정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는요. 이 상황에 대한 당내 반응들이 있어서 당내. 약간 좀 결이 다른 반응인데요. 우선 보시죠. 천하람 위원장 얼마 전에 당대표 후보로도 출마했었죠. 여기 보시면 앞선 얘기를 다 꺼내요. 이준석, 나경원, 유승민, 안철수. 이제는 홍준표까지냐. 이렇게 밀어내면 우리 당 지지율 어떻게 남아나나. 지금 김 대표의 연포탕은 연대 포기탕인가 이렇게 또 쓴소리합니다. 하나 더 보죠. 이준석 전 대표도 안 빠집니다. 여기 보시면 윤리위로 몽둥이 찜질하는 것 넘어서 상임고문 면직까지 나왔다. 이때까지는 면직으로 알려진 거죠. 해촉까지 했다는 거죠. 이런 얘기 처음 듣는다. 상임고문 해촉하는 거 이런 거. 이렇게까지 또 반발합니다. 반면에요. 김기현 대표를 약간 두둔하는 듯한 입장도 있어요. 여기 보면 김승수 의원은 갑작스러운 도매시장 이전지 결정, 불만 목소리 상당하다. 뭐 현안 얘기를 좀 꺼내는가 보죠. 여기 보면 정의당 뭐 대구시당 이런 보면 뭐 홍준표 있다는 소문, 뭐 약간 뭐가 불만이 있다. 지역 현안과 꺼내는 이런 목소리도 좀 있어요. 여러 가지 결이 다른데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장께요. 지금 앞서서 이 천하람 위원장은 이준석, 나경원 등등등등 앞선 어떤 사례들 얘기했어요. 그때 압박을 받았던 인물들 얘기했거든요. 자, 지금 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상임고문 해촉 제2의 이준석 사태로 커질까?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좀 구조적으로는 비슷한 면이 있죠. 예. 대선 이후에 한 1년 정도 지나왔는데 그 기간 동안에 여권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뭐 징계가 되었든 뭐 이런 해촉이 되었든 이런 이름 하에 배척되는 모습들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그랬고 유승민 전 의원도 그랬고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안철수 의원까지 뭐 윤심에 반한다 이제 뭐 이런 사유로 인해서 좀 많이 배척되는 거 보셨는데요. 이번에는 홍준표 시장이 이제 해촉이 되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국민의힘과 그리고 여권에서의 정치가 항상 플러스 정치가 돼야 되는데 더하기 정치가 아니라 뺄셈의 정치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나 앞서 뭐 안철수 의원이나 이런 분들과 홍준표 시장의 어떤 해촉 사태는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떤 거냐면 앞서서 이준석 대표나 뭐 유승민 의원, 뭐 나경원 전 의원, 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윤심에 반한다, 그 윤심의 대척점이 있었다,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었다면
홍준표 시장은 사실 최근에 정광훈 목사와 설전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또 김기현 대표와도 설전들이 있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정광훈 목사와 관련해서 결국에 해촉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권에서는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안 좋은 형국이 된 것으로밖에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뭔가 윤심과의 대척점이었다라고 한다면 뭐 친윤 세력들이고 뭐 대통령의 초기 지금 집권 상태니까 뭐 그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정광훈 목사와의 설전 때문에 결국에 이런 결과를 빚어졌다라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보시는 눈높이에 맞는 것이라면 사실 이것이 훨씬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사태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중도층에 대한 어떤 소구력이나 확장성을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이런 형국이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우려하시는 목소리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홍준표 시장이 소개해드렸죠. 뭐 간단히 내가 이렇게 끝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뭐 내년 총선에 뭐 이 사람들 뭐 이런 얘기까지 꺼내놨단 말이에요. 요즘 내용이 깊어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좀 많이 나옵니다. 자, 이 주제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제는 이 야권과 그리고 야당과 관련이 있는데요. 여기에 무슨 전화기가 등장을 해요. 폰이 등장하는데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된 이정근 폰. 이정근 여기 사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직 민주당의 당뇨였죠. 당 간부였어요. 고위직이었죠. 근데 야권 흔들 초대형 게이트가 되는 건가? 어제 압수수색이 있고요.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란 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일단 이와 관련해서요. 어제 압수수색했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당사자들은 또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오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일단 들어갈게요. 들어갈게요. 아니요. 명백한 정치 탄압이고 국면 전환형 피해 투사 무리한 선거 사실관계 전혀 맞지 않고요. 의원님 의혹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입장문으로 다 밝혔잖아요. 입장문으로 다 밝혔고 뭐 사실은 무근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퉈서 나갈 겁니다.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편하죠. 네, 불편하고 전체 그 내용을 봐서도 수긍하기 어렵고. 앞으로 수사에는 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지? 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죠. 뭐. 자, 지금 뭐 이게 2명의 민주당 현역 의원이 등장을 하는데 어제 압수수색이 있었거든요. 근데 특히요 처음에 알려졌던 여기 보면 윤관석 의혹 관련해서요. 이 검찰 쪽에서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게 2021년 전당대회 당시예요. 전당대회 당시. 굉장히 치열한 경쟁에 벌어졌고 당시에 이 전당대회 쪽에서 송영길 대표가 뽑혔거든요. 근데 지금 그 당시 상황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게 이런 내용이랍니다. 여기 보면 강 씨라고 돼 있어요. 뭐 이제 언론에서 이름이 나온 경우도 있고요. 이제 어떤 이 공기업의 상인감사 뭐 이런 걸 맡고 있었다 그러죠. 돈이 이렇게 흘러 들어갔어요. 여기 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이른바 여기 이제 이정근 폰이 등장을 하는데 일로 들어와서 윤관석 의원 쪽으로 가서 돈이 뭐 6천만 원, 그리고 나서 이게 전당대회 당시 현역 의원 10명에게 뿌려졌다. 뭐 300만 원씩 두 차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요. 이거를 물론 당사자들은 강력히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검찰은 이런 흐름이 있었다라고 지금 의심을 하면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일단 민주당 뒤흔든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의혹,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이 개요가. 자, 이와 관련해서요. 녹취가 하나가 공개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반응 등등도 있는데요.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석이 형이 마지막으로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뭐 필요하다면 뭐 돈이 최고 쉬운 건데 뭐. 윤관석은 오늘 만나서 그거 줬고 이렇게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아니 모자라면 오빠 채워야지 무조건. 그래서 하는 김에 다 해야지. 민주당 전당대회 정목투 의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일부 의원은 이제 녹취록까지 보도됐는데 이것도 다 정치 탄압이라고 보세요? 나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태고 이제 윤석열 정부 1년이 됐는데
좀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그런 정책들을 좀 우리 정부가 많이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 대표님 수사 포함해서 전부 다 뭐 정치 탄압으로 몰아가라는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 정부의 장기가 압수수색인데 이런 점들을 여러분께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야당 탄압이다라는데 동의하실까요?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늦네. 네. 이제 그만하시죠. 대한민국 제1당의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오고 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 자체가 한국 사회의 정치를 후퇴시키는 일입니다. 야당 탄압이라는 말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마법의 도구가 아닙니다. 민주당 스스로가 자, 최수영 전 의원님, 지금 당사자인 두 의원은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당 탄압이라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 그런데 뭔가 정황을 보여주는, 물론 그 정황을 따져봐야 되지만 그 정황을 보여주는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요. 이 사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사실 지난해 9월 이정근 그 전 사무부총장이 처음 이제 기소되면서 출두했을 때 그때 많은 언론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워낙 마당발로 알려진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었기 때문에 이전 부총장의 구속이 상당 부분 게이트화로 비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았었습니다. 아, 워낙 아는 인물들이 많으니까 거의 뭐 마당발 인맥, 그거 뭐 정관계 뭐 그 정말 그 여권 지금의 야권이지만 당시 여권에서는 굉장한 인맥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농내 의원 기소할 때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세포동의안 얘기하면서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다 들려서 녹취가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연장선상으로 지금 모든 것들이 전 3만 건 파일에 다 담겨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그다음에 이하경 의원도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에요. 여기에도 바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연관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권에서 저는 이게 어디까지 갈지 사실 일파만파 번지는 건데 더군다나 제가 이제 조금 더 의심스러운 것은 당시 2021년 5월 1일 날 열렸던 전당대회가 세 후보가 아주 각축을 합니다. 그 송영길, 홍영표, 우원식 30%를 다 득표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 승자는 0.5% 포인트 차로 이긴 송영길 대표였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민주당의 규정을 보면은 그 민주당은 권리당원이라고 그러죠.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값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의원에 집중적으로 갔다. 50만 원씩 갔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아까 말하고 있는 그 의혹. 그 사건의 의혹은 지금 현역 의원 10명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그 이외에도 대의원에게 50만 원씩 갔다라는 또 그런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정말 0.5% 포인트 차로 승부를 갈랐던 왜냐하면 대의원들은 또 국회의원이 영향이 크기 때문에 만일 그랬다면 저는 이거는 그때 제1당일 뿐만 아니라 여당 아니었습니까? 여당의 정당 구조를 뒤흔든 이거는 어마어마한 게이트 사건인 거죠. 돈 봉투가 승부를 갈랐고 그것이 승패를 바꿨다. 이거는 저는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라는 거는 정당이 그 역할을 하라고 부여하기 때문에 여기에 그래서 엄격하게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을 적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면은 송영길 대표의 체제가 출범하지 못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지금의 검찰 수사가 정치자금법을 넘어서 이거는 정치의 어떤 일종의 어떤 그 도덕성을 넘어선 이거는 정당성과 이 대표의 적법성 이 문제까지도 저는 확대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바는 송영길 대표를 위해서 돈봉투가 뿌려진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을 지금 검찰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송영길 대표가 뭔가 설명을 해야 되는 입장이 있는데 일단 이와 관련해서 윤기찬 변호사. 송영길 대표가 이 상황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 돈봉투를 받았다는 10명의 의원. 글쎄요. 특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특정된다면 이 10명의 의원 그리고 송영길 대표도 검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송영길 대표는 검찰 조사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론 보니까 송영길 대표의 보좌관에게 문자 메시지가 갔기 때문에 뭔가 확인하는 문자가 갔다? 그런 수사단을 통해서 압수수색 대상이 됐었거든요. 그렇다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해줬다는 것이고 뭔가 같은 범죄 단서가 포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송영길 대표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할 것이고 문제는 이 사법적 처리를 넘어서서 그 10명의 의원이 누구인지가 또 중요해요. 그런데 송영길 대표의 경우는 대표가 된 이후에 대선 경선 관리했단 말이에요. 근데 2심, 송심이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대선 경선 룰 결정 과정이나 과반 그 결정 그 과정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그 당시에 그런 의혹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비명과 친명 간에 이 서로 갈등까지도 번질 그런 가능성이 있는 또 거죠. 다른 곳으로 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사법적 그러니까 저분들의 사법 처리는 뭐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되면 되는 것인데 정치 문제화해서 당내 정치 문제로 커질 가능성이 크다. 좀 그래서 저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공천 과정이나 당내 역학관계에서 미칠 영향이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요. 지금 소영길 전 대표는 지금 외국에 있거든요. 뭐 프랑스에 있다고 알려지는데 입장이 지금 언론 통해서 알려진 게 있어요. 화면에 여기 보면 이정근 개인적 일탈 행위다. 감시 감독 못한 것에 대해 당시 당대표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 책임 얘기를 꺼냈는데요. 도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도의적. 당시에 뭔가 관리를 제가 좀 못했다. 이런 취지잖아요. 지금요. 요와 관련해서 김종욱 전 행정관 이 정도 입장으로 지금 사태가 수습이 될까요? 제가 또 이 문제는 예를 들면 이재명 당대표 문제와 관련해서 유동규 씨의 진술이 나온 부분과 된 결은 다른 것 같아요. 이 결은. 예.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윤관석 의원에게 돈을 줬는지 여부. 예. 그다음에 윤관석 의원이 돈을 받았다면 10명에게 돈을 전달했는지 여부. 그렇죠. 몇 단계가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이 전반적인 사실에 대해서 송영길 전 당대표가 인지했는지 여부. 이렇게 좀 나눠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진술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녹음 파일 내용이 있기 서로 때문에 뭔가 대화를 하는 녹음 파일 분명히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당사자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에 협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검찰의 탄압이다라고 얘기하기엔 예를 들면 녹음 파일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도의적 책임을 송영길 전 당대표는 얘기합니다만 아마도 제가 볼 땐 검찰이 아마 귀국해서 수사를 받으라고 제가 볼 땐 얘기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이전에는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 사건과 좀 다르다는 느낌이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지금 그 검찰의 수사 문제를 얘기하는데 일단 검찰이 수사하는 방식 왜 이 시점에서 이걸 터뜨렸는가라고 하는 의문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전례가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정근 사무부총장과 관련해서 연루가 됐던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는데 실제로 한 100일 정도가 지난 다음에 불구속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예를 들면 그냥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수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위한 사전 도상훈련이 아니었냐 이런 얘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또 그다음에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 마찬가지입니다만 428억 문제와 관련해서 대단히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검찰이 기소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에서는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좀 정치적인 수사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만 접근하기에는 제가 아까 말한 결이 좀 다르다. 좀 그래서 검찰이 제기하는 내용에 맞게 해당되는 윤관석 의원이든 아니면 송영길 전 당대표든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필요가 있다. 대신 검찰은 이 사건을 오래 끌면 안 됩니다. 증거가 다 있다면서요. 빨리 기소를 해서 재판에 붙여야지 계속 질질 끌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안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민주당에 관련된 분들은 좀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검찰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빠른 수사 기소를 통해서 예를 들면 모든 국민들이 이 문제가 적법하게 진행이 됐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인지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기찬 변호사.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의도적으로 끌면 안 되죠. 그런데 노웅래 의원의 경우는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6천만 원의 혐의를 갖고 압수수색을 나갔더니 거기에 현금 3억 원이 있었잖아요. 그걸 또 추가로 찾아낸 거죠. 그래서 그냥 왔다가 다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갖고 와서 그 범죄를 규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안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3억 원에 대해서 또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없는 거라서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시켰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무리다 아직까지. 여기 보시면요. 송영길 대표 체제에 각각 어떤 당 역할을 좀 맡고 있었다. 뭐 이런 것까지 기사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고요. 앞서서 봤었던 이 돈봉투 의혹 사건 개요 나온 정리된 게 있거든요. 그거 좀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뭔가 이렇게 흐름도처럼 검찰이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이 흐름인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중간에 있잖아요. 강 씨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렇게 전달했다. 지금 검찰은 이렇게 보는 건데 여기에 사이에 껴 있잖아요. 지금. 그것도 뭔가 역할을 했다는 뜻이 되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요. 이른바 이 정도가 되면 이정근 리스트가 아니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죠. 왜냐하면 이 압수수색을 당한 전화기에서 녹음 파일이 3만 개나 나왔답니다. 3만 개. 이걸 검찰이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3만 개, 메시지 대화 내역 확보, 그리고 여기서 찾아낸 게 방금 들으셨던 그런 내용 등등등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 3만 개에 과연 뭐가 들어있는 거냐 여기에. 그래서 판도라의 상자, 뭐 판도라의 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장현주 부위원장께요. 아니 이정근 전 이 부사무총장은 사무부총장은 대체 녹취 파일을 이렇게 왜 많이 갖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도 변호사 생활하면서 개인이 녹취 파일을 3만 개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는 사실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전화기가 한 대나 아니고 여러 대라 그러죠. 그렇죠. 지금요? 그러니까 예전에 쓰던 전화기까지 지금 다 그 검찰이 확보를 해서 포렌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녹취 파일이 3만 개가 확보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아마도 이제 이정근 부총장이 자동 녹음 기능을 설정해놨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휴대전화 기종에 따라서 자동 녹음을 설정해놓을 수가 있는데 그럼 예. 모든 전화가 그냥 자동으로 녹음이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모아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3만 개라고 한다면 이게 통화 녹취 파일이라는 전제에서 하루에 10통을 한다고 해도 3,000일이 걸리거든요. 3,000일이면 거의 8년이 넘어갑니다. 그럼 3만 개면 그 경우에 따라서는 8년에서 10년 정도 되는 세월 동안의 녹취록일 수가 있고. 근데 본인이 그거를 다 녹음을 한 거라고 보이죠, 지금요? 그렇죠. 본인 폰에 있다고 봐야 될 거고 아마 본인 폰에 자동 녹음이 설정돼서 그대로 녹음이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아마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냥 녹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예. 아마 그 녹취 파일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본인도 아마 기억이 못하는 부분들까지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본인도 양이 들어봐야 많고. 아는 내용.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뭐 한간에서는 보도에 따라서는 뭐 야당의 관계자들이 떨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그 떨고 있다는 의미가 뭘 잘못했다 뭐 이런 것보다는 녹취록이 3만 개나 되고 이정근 부총장이 또 야당에서 활동했던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또 이정근 부총장과 통화를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마당바이라고 소개하셨는데 그렇죠. 혹시 뭐 다른 현역 의원들이나 등등등 여러 인물들이 혹시 이정근 부총장에게 뭔가 이른바 민원을 뭐 하고 이런 걸 걱정하는 건가요? 그렇죠. 뭔가 위법 행위가 아닐지어도 예. 그래도 뭐 부적절한 이야기를 한다든가 뭐 이런 녹취가 또 공개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또 떨고 있다. 뭐 이런 또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3만 개의 녹취록은 정말 양이 많고요. 검찰에서도 그 부분을 좀 들어보고 그냥 사적인 대화로 그냥 법적인 의미 없는 거는 추려내고 예. 그중에 이제 법적인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범법 행위에 좀 어떤 의혹들이 있는 부분만 좀 추려서 보는 것 같은데요. 그냥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이제 윤관석 의원, 뭐 이성만 의원의 이런 건들이 이제 나온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인데요. 지금 이정근 부총장과 관련돼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뭐 수사가 진행 중인 거, 착수한 거 등등등인데 일단 이게 있어요. 노웅래, 뭐 이정근 뇌물 박모 씨 청탁. 여기 보면 노영민 전 비서실장, 이하경 의원 등등등 보면 무슨 청탁 이런 건 얘기가 나오죠. 수사 중. 그리고요 어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어제 압수됐죠. 이른바 돈봉투 관련 이겁니다. 숫자가 꽤 됩니다. 윤기찬 변호사 뭐 짧게 제가 질문드리겠는데 이 정도면 민주당의 새로운 사법 리스크라고 보이십니까?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관련자들이 이제 뭐 드러나겠죠. 그것은 검찰이 수사를 하겠는데 그러니까 이정근 그의 역할 자체가 굉장히 특이해요. 원래는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부탁을 받아가지고 돈을 받고 그렇게 들어주는. 그러니까 단락적이죠. 원래 단편적이었는데 이분은 그게 반복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죠. 어떻게 브로커 역할을 상당히 오랫동안 해온 걸로 의심받을 정도의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로부터 커질 수 있는 정치인의 비리가 검찰이 끝내겠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일 것인지에 대해서 정치권 전체의 신뢰 잃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면 이 국민이 유권자인 국민분들 인식에 정치권이 뭐 그렇지 이런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전체 먹칠이 된다는 거죠 지금요. 일단 수사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정확한 걸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아주 강한 의혹 이 상황이 벌어지면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이 됐고 어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제 있었던 압수수색이 이른바 2021년 민주당의 전당대회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와 관련된 주제도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바로 이 제목입니다. 전당대회인가 아니면 쩐당대회인가. 이거 각 정당 입장에서는 되게 굉장히 아픈 표현 아닙니까? 쩐당대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온다는 거죠. 돈봉투의 힘은 강하다?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오늘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와 관련된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과거 영상도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돈 봉투 이게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두 영상 묶었습니다. 보시죠. 2021년에 있었던 두 번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모두 돈 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돈 봉투 선거가 169석을 가진 원내체 1당의 당내 선거에서 횡행하고 있었다면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돈당대회, 쩐당대회라고 표현될 정도로 부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돈으로 배표한 행위는 반민주 부패 정당의 가장 대표적 특징인데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제 의원실 여직원에게 노란색 봉투가 전당대회 하루 이틀 전에 배달이 됐었고 그 돈 봉투 속에는 현금 300만 원과 특정인의 이름 석자가 적힌 조그만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깨끗한 정치를 한다는 소신에 따라 그 봉투를 거절하기로 하고 바로 돌려주었습니다. 전당대회에 있어서의 그 행사는 일종의 집안 잔치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법의 범위를 벗어난 여러 가지 관행들이 있어왔던 게 또한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야 되고 다소의 비용이 들어갔던 것이 또한 숨길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과거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그것이 진행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김종욱 전 행정관. 과거 여야의 전당대회 상황을 좀 기억을 돌려보면은요. 실제 돈 봉투 사건이 벌어진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의혹 제기가 강하게 된 적도 있었어요. 물론 그의 의혹이 뭐 사실 아닌 경우도 있었고 뭐 이렇긴 한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제 벌어지거나 의혹 제기가 있는 게 전당대회란 말이에요. 지금요. 실제 돈 봉투를 주었다 뭐 이런 소문 전당대회장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지금도 뭐 전당대회뿐만 아니라 2000년대 초반에는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도 돈 봉투가 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었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선거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움직이면 돈이 들죠. 특히 선거라고 얘기하는 건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게 되면 뭐 만나고 식사하고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돈 문제는 항상 문제였었고요. 그래서 뭐 국민의힘 전신 같은 경우 차태기 문제도 있었고 아까 나왔던 것처럼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갖다 구할 수 없으니까 불법적인 방식을 통해서 돈을 갖다가 얻었던 뭐 문제이지만 뭐 관행 뭐 이런 얘기까지 설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줄긴 줄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선거라고 하면 조직이 가동됩니다. 뭐 이게 뭐 책임 당원이든 권리 당원이든 어떤 형태로든 조직이 가동되는데 그 조직을 가동하려고 하면 조직도 예를 들면 중간의 단위에서 그런 조직들을 관리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렇다 보니까는 가장 편리한 방식이 돈을 사용하는 방식이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옛날에 그랬었고 최근에는 상당히 조심하는데 또 이 당내 선거기 때문에 선관위 같은 애들 공영적인 제도를 가지고 운영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권력이 들어와서 이거 다 보는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절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들이 많이 있긴 있는데 유혹은 가장 빠른 방식이 저거라 생각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거죠. 또 특히 조직과 그다음에 여전히 과거에 계셨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있으면 나이 드신 이제 당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잘 아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은 봐야겠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은 최근 상황에서 돈 저렇게 뭉치로 받으면 큰일 나는 거 다 알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하지만 어딘가는 소위 선거 과정에서 당원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은 매우 높다. 특히 말씀하신 전당대회에서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민주당이 그걸 의심받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여야 모두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전당대회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조직이 가동되기 때문에 거기에 쉽게 예를 들면 넘어갈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 그럼 당내에서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정답은 잘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런 일이 있었을 가능성들은 있다. 그런데 이건 좀 제가 볼 때는 지금 나와 있는 이동근 사무부총장이 의원에게 줬다라는 방식과 좀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요. 뭐 그런 방식으로 주려고 마음먹으면 돈이 차떼기로 필요하겠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소위 정당 내부에서 이거 갖다가 좀 근절할 수 있는 대책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발견되면 엄격하게 예를 들면 출당 아니면 제명을 시켜서 정치를 못하게 하는 방식들을 빨리 좀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좀 약간 특이한 게요. 이제 이 아까 영상으로 확인해 보셨는데 고승덕 당시 이제 한나라당 의원이 뭔가를 밝힌 거잖아요. 회견을 통해서. 근데 당시에 2008년 전당대 얘기하면서 봉투에 300만 원이 들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봉투 안에 300만 원이 들은 돈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앞서 설명드렸죠. 민주당도 뭔가 돈 봉투를 돌렸는데 거기도 봉투당 300만 원이에요. 이 300만 원이 뭐가 이렇게 정치권에서 뭐 합의된 금액입니까? 지금 똑같은 금액이 공교롭게 지금 보입니다. 지금요. 물론 시차는 2008년 그리고 저거는 2021년이긴 하지만요. 아무튼 눈길을 좀 잡네요. 이 액수가. 자, 최수영 전 의원님. 그러니까 특히 당내 어떤 선거, 경선에서는 이런 돈 봉투를 주는 이거에 대한 유혹을 느끼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거 유혹이 아니라 과거 그러니까 2010년 전까지는 거의 관행화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체육관 선거를 하잖아요. 당시에는 이제 온라인 투표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체육관 선거를 하면 대의원들을 이제 현장으로 직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는 거는 이제 여론조사를 하지만 체육관 투표를 하게 되니까 버스로 지방에서 대의원들을 동원합니다. 사람들을 모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을 모으고 운송하고 식사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 돈 누가 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동원하는 사람에게 일정 부분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박기태 의장이 전당대회라는 게 집안 잔치이기 때문에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치러지다 보니까 법의 범위를 조금 벗어난 측면에서의 지원이 있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때 2012년 이게 이제 2018년 이제 이게 문제 그러니까 2008년도 그래서 2012년도에 박기태 의장이 이 문제를 국회의장직을 사퇴하면서 여기 수사를 받게 되고 하면서 사실 그때부터 좀 근절이 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값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의원을 표섭하는 게 훨씬 이게 많은 표가 확산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더 많은 표를 몰아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혹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더군다나 아까 0.5%포인트 차로 이겼는데 여기서 하나 조금 더 나가 보면은 만일 거기에서 친문으로 이야기됐던 홍영표 의원이 이겼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홍영표 당대표가 됐겠죠? 그러면 홍영표 체제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꾸려지고 이재명과 이낙연 후보가 각축을 벌였던 그 당시 선거가 어떻게 결과를 맺었는지는 사실은 예측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까지 나가진 않겠지만. 자, 그러니까 당시에 이 돈 봉투가 만일 영향을 끼쳐가지고 지도부 구성에 지대한 그 터닝 포인트가 됐다면 이 문제는 당내 민주주의를 넘어서 지금의 대선 구도도 바꿀 수 있었던 큰 사건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뭐 그 문제까지 이제 어떻게 거론될지 모르겠으나 어찌되었건 지금은 온라인 투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투표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 부분 동원에 대한 그런 유혹은 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표의 표값이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다르다면 대의원을 만일 끌어들이려는 유혹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이제 돈 봉투로 만약에 사실이라 그러면 나타났다고 생각되는데 이제 많이 정치권에서 개선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한나라당은 당시 이 문제 때문에 당명까지 바꿨습니다. 새누리당으로. 그랬던 아팠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공론화됐으니까 앞으로 그러면은 온라인 투표,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소한 오프라인을 얼마나 최소화시키면서 돈의 구조를 차단할 것인지 유익 구조를 차단할 것인지 이 문제도 여야가 같이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입니다. 윤기찬 변호사. 혹시 오해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면 이게 당내 선거 문제지만 정당법에 처벌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 관련해서 뭐 돈 주거나 밥 사주면 선거 안 된다. 그러면 형사 처벌 규정이 있어서 이게 이제 그때 아마 2014년도에 만들어진 조항이거든요. 혹시나 청취자께서. 알겠습니다. 그걸 뭐 좀 첨언해 주셨습니다. 이 패널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민주당 내 뭐 계파와 관련해서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시선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었지? 그때 어떻게 된 거지? 이걸 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요. 자, 다음 주제는요. 한동훈 장관이 등장을 하는 내용이 좀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의 딸 미국 MIT 합격. 근데 이와 관련해서 국제청원이 등장을 했답니다. 그것도 두 방향의 청원이요. 이게 뭘까요, 이게? 자, 화면으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일단 보시면요. 이게 국제청원 사이트예요. 뭐 change.org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여기 보면 영어로 써 있죠? MIT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이게 치터스입니까? 이게 약간 뭐 부정 뭐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뜻하잖아요. 여기 보면 한동훈 장관 딸 미국 명문대 입학 문제 제기 국제청원이 등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있다 이런 의혹 제기와 함께 이거 취소돼야 된다.
이거 인정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청원이에요. 자, 다음 하나 더 보죠. 반면에요. 반대 청원도 있어요. 한동훈 장관 딸 입학 문제 제기 청원에 반대하는 청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스탑 어태킹이죠. 공격을 중단하라. 이거 악의적이다. 이런 청원들이 맞서고 있죠. 아무래도 한국과 관련된 분들이 올렸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요. 자, 우선요. 장윤주 부위원장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 건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왜 이러는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작년에 이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가장 화제가 됐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딸이 그러니까 이제 외국 대학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펙들을 쌓고 있는데 그 스펙들을 쌓는 과정에서 뭐 가족 찬스를 동원한다든가 또는 대외 활동이나 논문 작성에 어떤 수상한 점이 있다라는 의혹 제기들을 야당 의원들이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도 뭐 나름대로 해명을 내놨고요. 특히나 이런 스펙들을 대학 입시에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한동훈 장관의 딸이 MIT라는 미국의 명문 대학에 합격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단락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국제 청원 사이트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청원 사이트에 미주 엄마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살고 있는 엄마들이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그 미주 엄마들이 청원을 한 겁니다. 결국 MIT가 입학을 재고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이제 청원을 올렸고요. 예. 또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제 또 청원도 올라왔는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어떤 공직자의 딸에 대한 이런 공격은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제 이런 청원이 지금 맞붙어서 올라온 상황이고요. 사실은 이제 국제 청원 사이트에 우리나라 또 장관의 딸 이야기가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참 국민들 보시기엔 또 어떤 생각이 드실지 또 많은 생각이 교차가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안 지금 자막으로 나갔잖아요. 지금 뭐 미국의 뭐 하버드, 예일대 대표적인 명문대들인데 뭐 대학 30곳에 한동훈 딸 낙방시켜라 뭐 이런 집단 투서가 학교 측에 전달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뭔가 올해 초부터 뭔가 계속 움직임들이 있었다 이런 걸 좀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었잖아요. 당시에 여러 가지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 모습, 그 이후에 몇 가지 영상들이 있는데요. 묶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돈만 내면 실어주는 약탈적 학술지의 논문이 다수 게재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별 문제 없지 않냐? 아직 대학 진학도 하지 않았고 거기에 쓰지도 않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스펙을 쌓았을까? 교육 과정에서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았고 들은 논문 수준은 아니고요. 고등학생이 어떤 연습용으로 한 리포트 정도 수준의 짧은 글들, 2-3페이지, 많으면 6페이지 정도짜리 그런 영문 글들을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전혀 없고 그리고 그 글이 입시에 사용될 계획도 없습니다. 장관 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업무 파악하기도 바쁜데 이 와중에 저기를 또 왜 가신 겁니까?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일간의 한간에 도는 말이 딸 문제와 처족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FBI 국장 만난 건 쏙 빼셨네요. 사진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기찬 변호사, 이게 무슨 상황으로 읽히십니까? 지금 이 모습은? 그래서 저는 어떤 그 자료를 첨부해서 이메일을 보내는 등 청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재 그 자료가 활용됐는지도 모르겠고 또 활용됐다면 그 자료가 허위인지 여부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안 나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한 것은 조금 섣부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저게 국내 대학 같았으면 또 여러 가지 입장들이 나오고 뭐 알아볼 텐데 미국 대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글쎄요, 이게 미국 대학이 어떤 조치를 들여다보는 조치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저는 약간 한풀이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구잡이식 한풀이라서 예컨대 뭐 수사기관에서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와서 그걸 토대로 해서 문제제기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데 지금 MIT 입학했다는 것 자체 그 사실관계만 놓고 저런 문제를 국제적으로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이 얘기는요. 최수영 전 의원님과 김종욱 전 의원님과 두 분께 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아무래도 입학 이거를 막아야 된다, 취소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추정컨대 이른바 우리나라의 친야 성향 아닐까라는 추정은 됩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13일 기준으로 해서 2만 1,000회가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는 그냥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면은 바로 여기 이제 그 누구라도 이제 여기 아주 좀 쉽게 이제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 진입 장벽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 올릴 수 있으니까 2만 1,000명까지 올라간 걸로 보이는데
제가 보도를 보니까 한동훈 장관의 딸이 굉장히 공부를 잘했던 것으로 성적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송도국제학교에서 그 전 과목 7점 만점을 다 받았고 그다음에 미 대학 입시 자격 시험인 ACT에서도 36점 만점 맞아서 MIT 말고도 복수의 명문 대학에 합격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뭐 어느 정도 다 인정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절차적인 과정도 다 거쳤고 그리고 모든 것이 검증된 거라고 봐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김남국 의원이 얘기했던 혹시 그 이모와 논문 공정한 거 아니냐 이모 교수가 당시에 무슨 논문 어떤 뭐 에세이 뭐 이런 게 좀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모 교수가 진짜 자기의 엄마의 자매인 이모라고 생각 그런 저는 그 확증 편향을 가진 그 정말 어떤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근데 가족까지 건드리는 건 제가 보기에 조금 금도를 벗어난 행위가 아닌가. 물론 이제 그분들일지 아닐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정말 가족들까지 이렇게 과도하게 공격하는 건 저는 정치의 좀 금도를 벗어난 행위 같습니다. 김종욱 전 장관 이 상황을 보고요.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조국 전 장관 사례와 오벌에 이른바 겹친다. 뭔가 같이 떠오른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전 뭐 그럴 거라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왜냐하면 뭐 사례가 좀 유사하긴 하고요, 충분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보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엄마분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 주로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도 한인 자매가 논문 표절 논란에도 불구하고 무슨 펜실베니아의 치과 프로그램에 합격했다 이런 걸 이제 제기한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결격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격 사유 내용들을 소위 자기 입시에 하나의 자기 스펙으로 넣어서 합격한 것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조국 전 장관 문제와 관련해서 그것이 나중에 사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의사 면허까지 뭐 이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끝까지 파보자 이러는 것 같아요. 파봐야 될 거 아니냐. 조국 전 장관 딸만 문제가 있었겠느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저게 미국 대학이고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 엄마들이 제기한 거죠. 청원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저는 그래서 제가 볼 때 조국 전 장관 효과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조국 전 장관의 자녀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좀 매우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과도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인권이나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준비했어야 되는데 좀 그런 측면과 관련해서도 이 문제도 좀 동일하게 인권도 보장하고 절차도 잘 지키면서 이 문제를 제기해야지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들면 싸움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렇게 대립하는 모습이 미국까지 건너간 것 같죠. 지금 이상 높고요. 자, 오늘요. 국회 본회의가 열렸고요. 뭐 법안 처리가 좀 이게 표결이 있었는데 이 양곡법 이게 재투표를 했거든요. 이와 관련돼서 지금 영상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그 내용 좀 확인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 오늘 본회의에서 이게 표결하는 결과 발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재투표를 했는데 양곡관리법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 그래서 이게 이제 법안으로서는 생명이 끝나버린 거거든요. 한 번 됐다가 거부권 행사가 되고 다시 왔는데 부결됐어요. 그렇다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앞으로 이게 일단 이거를 장윤주 부위원장하고 윤창 변호사 이번에 장윤주 부위원장 이거 여야 관계 더 험악해지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사실 참 여야 간의 협치가 정말 필요한 시점들이 많죠.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지금 줄줄이 민생 법안들이 있는데 여야 협치가 어려워지는 모습들은 좀 국민들께 참 민망하고 송구스러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재투표를 한 이 지점을 놓고 일각에선 그런 비판을 하거든요. 아니 민주당은 이거 재투표 가면 부결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 다 알았으면서 굳이 왜 재투표를 하냐. 그것도 사실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올린 셈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양곡관리법 어차피 안 될 거 알면서 왜 정쟁화하냐 이런 비판을 하는데요. 저는 그런 비판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으로서 또 보호해야 될 민생이 있고 또 농민의 또 생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곡관리법을 추진했고 대통령이 거부를 했다라고 해서 바로 포기할 게 아니라 민주당이 한 번 더 국민의힘의 또 어떤 가결표를 기대하면서 재투표를 올려본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아쉽게 부결이 되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 재투표 시도 자체가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만큼 또 나름 양곡관리법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런 메시지가 되는 것이지 이것을 정쟁화하기 위해 뭐 다시 재투표에 붙였다 이런 논란은 저는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윤찬 변호사, 민주당이 또 다른 양곡관리법을 또 발의해서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그건 성사되기 어렵다. 양곡관리법이 지금도 있잖아요. 있는데 이 의무 매수냐 아니면 재량적 매수냐의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의무 매수가 그렇게 꼭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것 같고 이게 부결이 될 걸 뻔히 알면서도 밀어붙인 것은 다소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 그런 정치적 계산을 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종욱 행정관. 네. 오늘 사실 간호법도 올라가서 처리 예정인데 이거 보류가 됐다 그래요. 근데 이 간호법도 만약에 처리가 될 경우 이것도 극한 대립을 보이는 거거든요. 이것도 거부권 행사 대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대통령 말씀에 의하면 여당과 협의가 안 되면 협의가 안 돼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는 100%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본인이 대선 후보일 때 간호법과 관련해서는 제정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여야 대선 후보, 지금은 한 분은 대통령이 됐고 한 분은 당대표가 됐어요. 두 분 다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 법안이 올라온 내용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동의한 법안, 내용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본인이 동의한 법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까지 소위 야당의 당대표랑 9개월 동안 만나지도 않으셨던 분이 여당의 동의가 없다고 얘기해서 통과가 된 이후에 그걸 거부권 행사했다고 얘기하면 앞으로 야당하고는 대화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예를 들면 야당은 대통령이 싫어하는 법안을 갖다 설명하지 말아야 되고 통과시키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행정 독재가 있습니까? 최수영 전 위원장, 이건 보면은 민주당은 법안을 강행 처리, 본회의에 단독으로서 처리하고 또 뭐가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하고 그 거부권 행사한 법안 지금 보면 양국법 같은 건 다시 또 재투표에 붙여지고 다시 부결되고 다른 법안 또 와서 그 과정 걷고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거요. 총선 전략이죠. 총선 1년 앞두고. 그러니까 우리는 농민을 위한 정당, 우리는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를 위한 정당. 우리는 이렇게 이제 저는 프레이밍하는 거고요. 여당은 기득권 정당, 우리는 소수를 위한 정당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직역간 갈등이라든가 그다음에 국가의 농적 미래가 걸린 법안들은 정말 수기의 과정을 거치고 공론의 과정을 거쳐야지 이렇게 단독으로만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거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도를 설정한다는 거는 저는 제1당으로서 그거는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고 국가의 장래 미래를 통해서 이번에 여당이 중재안 내지 않았습니까? 같이 협상해야죠. 그래서 중재안이라는 건 서로 한 발씩 양보를 하는 거니까 그런 쪽에서 협의의 정치, 대의민주주의 기능을 다시 형해화시키지 말고 정상화시키는 쪽으로 제1당도 좀 지혜를 모으는 그게 오히려 좀 중도의 마음을 사지 않을까요? 총선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간이 한 1분 조금 더 남았는데 제가 윤기찬 변호사하고 김종욱 변호사께서 30초씩만 딱 드릴게요. 지금 여야 소속 각각 다르시니까요. 상대 정당, 경쟁 정당을 향해서 이거 좀 해주세요라고 하나 말씀하시죠. 먼저 김종욱 변호사님. 제가 볼 땐 대통령의 생각이 모든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의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국정 운영 지지율이 낮은 겁니다. 태도를 바꾸십시오. 태도를 바꾸기 시작하면 당연히 야당도 여당과 대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국정 운영의 총괄적인 그다음에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지는 겁니다. 그 책임을 방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기찬 변호사 한 30초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그 대통령 행정은 법치 행정을 해야 되거든요. 법이 있어야 돼요. 그 법을 만들 수 있는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는 건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양보를 해서 대통령이 법치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국가를 위해서. 두 분이 각각 경쟁 정당을 향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뭐 대통령까지 얘기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싸울 일이 없겠죠.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계속 싸우고 오늘도 사실은요. 양국법 올라갔다가 결국 법도 안 되고 그냥 사라졌어요. 끝났습니다. 법안에서 운명이. 근데 그냥 대결하는 모습, 저렇게 안 되는 모습 이런 것만 오늘도 비춰지고 말았습니다.